안녕하세요. 짧은 담요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11-12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첼시의 8강전까지의 경기들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2부는 4강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들과 뮌헨과의 결승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양 팀은 3년 전 똑같이 4강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2차전에서는 축구계의 역대급 오심 사건으로 남은 경기였죠. 또한 당시 라인업을 보면 상당수가 여전히 첼시에서 뛰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첼시 입장에서는 더욱더 승리가 간절했을 겁니다. 이번 1차전에서 첼시는 루이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K1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 베스트 라인업이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 3명을 기용하며 중원에서의 티키타카에 대비했습니다. 메시가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 주로 위치했기에 메이렐레스가 주로 메시를 따라다니며 가깝게 마크했고,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운영하는 바르샤의 컨셉상 볼 주변에 좁게 선수들이 형성되었기에 첼시는 메시에게 향하는 패스를 미리 적극적으로 수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르샤에게 결정적인 골 찬스가 있었지만 골대를 맞추는 등 다소 바르샤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방에 드록바에게 롱볼로 연결할 때 많은 수비가 몰리게 되면서 바르샤가 평소의 수비 대응을 갖추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가 진행되면서 첼시도 슈팅 찬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첼시는 공격으로 전환 시에 드록바가 내려와서 버텨주면 하미레스나 마타가 바르샤의 전진한 양쪽 풀백 뒷공간으로 동시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첼시에게 전반 종료 직전 득점이 터졌는데요. 빌드업을 하며 아래로 내려온 메시를 첼시 중원이 각도를 좁히며 압박에 성공합니다. 결국 뒷공간을 노려 침투한 하미레스가 어려운 자세로 드록바에게 정확히 낮은 크로스를 찔러줘 드록바가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첼시가 두 줄 수비로 완전히 내려앉으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는 측면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쿠엔카와 사비를 교체했는데요. 이에 첼시는 하미레스와 보싱어를 교체하는 유연한 대처를 보여주기도 했죠. 결국 페드로가 골대를 맞추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2차전에서는 바르샤가 변칙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3백인데요. 알베스를 벤치에 앉히고 1차전에 교체로 나왔던 쿠엔카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측면 윙포워드들이 첼시의 수비를 넓게 벌리며 하프스페이스의 공간을 활용하려는 계획이었고, 마스체라노는 높게 위치해 하메레스의 침투를 대비했습니다. 반면 첼시는 1차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며 여전히 메시를 가깝게 붙어서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너킥 상황에서 측면을 넓게 활용한 바르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존 테리까지 산체스에게 불필요한 파울을 가하며 퇴장당하고, 결국 바르샤의 압박에 역습을 허용하며 또 한 번 측면을 이용한 바르샤에게 실점하며 무너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1차전과 마찬가지로 중원에서 바르샤의 볼을 뺏어낸 첼시가 어렵게 상대의 1차 압박을 풀어내며 하미레스의 득점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램파드의 볼키핑과 패스도 좋았지만 하미레스의 마무리가 매우 좋았죠. 존 테리의 퇴장 이후에는 그 자리에 보싱어가 들어오고 오른쪽은 하미레스가 내려와줬습니다. 결국 불안한 수비로 인해 드록바가 수비 가담을 하다 페널티킥을 허용했지만 메시가 골대를 맞추며 또 한 번 첼시에게 운이 따랐습니다. 이후에 계속된 바르샤의 공격에서 첼시가 계속 고전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에 단 한 차례의 역습에서 토레스가 침착하게 발데스까지 제치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바르샤가 2골을 넣어야만 결승에 진출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사실상 이 골은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양팀 모두 4강전을 치열하게 뚫고 올랐기에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뮌헨은 티모 슈크를 센터백으로 내리고 19살의 왼쪽 풀백 콘텐토를 선발에 기용했으며, 첼시는 풀백 버틀란드를 2선 오른쪽에 기용했습니다. 이는 람과 로벤의 상대 오른쪽 라인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첼시는 공격 시에 미켈의 일명 등지고 딱딱이라는 턴 동작에 이은 패스로 양 풀백이 오버래핑할 수 있었으며, 수비 시에는 마타와 드록바만 전방에 두고 모두 내려서 두 줄 수비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하미레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했기에 역습 시에는 쉽게 전진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중앙 수비는 고메스와 뮬러를 봉쇄하며 두 선수의 존재감을 지었습니다. 후반전에도 마찬가지로 첼시가 수비 라인을 높이지 않고 뮌헨의 뒷공간 침투를 대비했습니다. 따라서 뮬러가 좀 더 측면으로 많이 빠지고 로베리와 위치를 자주 바꾸면서 교란시켰지만 첼시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잘 막아내면서 조금씩 공격 작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램파드의 롱패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버틀란드를 말루다와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82분에 측면으로 빠지며 공간을 찾던 뮬러가 득점을 하고, 뮌헨은 센터백 판버이턴을 투입하면서 한 골차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첼시는 바르샤를 상대할 때처럼 드록바의 포스트 플레이로 양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공격을 시도하고, 토레스는 교체 투입 후에 직접 드리블 돌파를 하며 첼시의 유일한 코너킥을 따냈죠.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코너킥에서 드록바의 그림 같은 헤더 득점이 나왔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오히려 첼시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후반에 교체된 말루다가 최전방에 위치하며 역습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나 측면에서 수비에 가담한 드록바가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죠. 그런데 이 로벤의 페널티킥을 체어가 선방해 냅니다.
결국 연장 후반에서는 양팀 모두 체력 저하로 인해 다소 수비적으로 나서며 개인 능력에 의존한 공격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팀은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승부차기에서는 슈바인슈타이거가 골대를 맞추며 결국 챔스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던 드록바가 마지막 키커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은 만화 슬램덩크의 첼시를 빗대기도 했지만 첼시 모든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승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뮌헨은 해당 시즌의 리그 준우승, 포칼컵 준우승, 챔스 준우승으로 일명 콩레브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고메즈는 당시 챔스 득점 2위, 리그 득점 2위, 심지어 승부차기도 두 번째 키커였기에 콩메즈로 등극했죠. 첼시는 왼쪽 측면을 수비적으로 밀집시켜 로벤과 람의 드리블을 완벽히 봉쇄했고 뮌헨이 43회의 슈팅을 가져가는 동안 고메스가 단 5회의 슈팅만을 기록했죠. 감독이 교체되고 리그에서는 6위를 기록했지만 매 라운드마다 극장골을 기록하여 만화 같은 우승을 거둔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